응? 그거 썼어? 나 그거 하나 쓰긴 했어. 아니, 이거 대략 끝내고 그리고 그냥 너네들이 모르는 거 질문 좀 받고 수업 종료하려고요. 너희들이 기본이 너무 안 돼갖고 과학적 상식이 너무 없어서 더 한다고 늘지도 않을 것 같고 노력도 안 하고 중학교 교과 좀 확인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인이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인이는 봤을 거고 지민이는 시험 문제 끝나갖고 똥인지 된장인지 감도 다 잃어버렸을 거고 하주 그거 알고 있어. 그리고 하주는 자느라고 너무 바빠갖고 그래 계속 자. 아니 경쟁자. 그렇지 응원해줘야 돼. 계속 자거라. 그래. 이게 진짜 좋은 거지. 근데 경쟁자인지 경쟁자 잽도 안 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솔직히 경쟁자. 미학은 다. 좀 제발 좀 열심히 하세요.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즐기면서 열심히 해야지. 얘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진짜. 크려고나? 전 학교에서 자고. 괜찮았어. 학교 쌤한테 찍히지. 자, 8번 그림입니다. 다음은 부분 월식 때 달의 사진과 금음달의 사진입니다. 두 상황의 차이점을 세 가지를 기술해 보세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한번 기술해 봅시다. 차이점 세 가지요. 오케이. 어저께가 지구가 가장 뜨거웠던 날이래. 기사 관측 이래로. 우리나라는 좀 선선한 편이었는데
이 일식 그 다음에 달의 위상 변화는 상당히 많이 쓰여. 자, 아니가 다 썼니? 다 썼어? 하나만 그냥 쓴거 없었는데 자, 얘기해봐. 일단 간은 음, 그 망 상태로 되고요. 음, 간은 그림자이고 음, 간은 그 어두운 부분이 지구의 그림자에 생긴 거고 나는 지구의 그림자 없이 해에 나오는 빛 때문에 이걸 뭐라고 설명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가의 부분 월식 때 생기는 그림자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생기고, 자, 그리고 금음달에서는 달의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또, 그리고 그 관측 시간이 음, 간은 정확한 길이는 모르는데 나는 3시간 관측으로 가는 뭐라고? 3시간 관측 3시간 관측한다고? 왜? 3시간 관측하는 왜? 하루 동안 있지 않아? 하루 동안 있긴 한데 어. 밤에 보일 때 왜냐면 태양이랑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안 보일 때 그러면 나 딸 보여. 선생님 며칠 전에 지난주에 나 딸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아, 나 딸 찍었잖아, 낮에. 아니 이거 새벽이잖아. 아니야, 이거. 초저녁 때 찍은 거야. 해치기 전에, 6시쯤에. 네, 6시 초저녁이랑 새벽에 보이는데 근데 그래도 관측 시간 3시간 맞잖아. 아, 새벽 이후로는 안 보이잖아. 초저녁 3시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응? 보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해. 부분월식은 자정 무렵에 일부 시간 동안 관찰할 수 있고,
반면에 금음달의 경우에는 금음달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측할지 시간상으로는 자정 이후에서 해 뜬 직후까지 관찰할 수 있어. 응? 새벽에서 잘 이거는 거의 낮 12시까지 관찰할 수 있지만 태양 주변에 있을 때는 태양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새벽녘에 주로 관찰한다라고 봐야 돼. 오케이? 관찰이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야. 하지만 아주 대낮 아니면 보여. 선생님 그 지구 태양 그림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달이 일단 그 그림에서 지금 나의 그림은 달이 이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있는 시간은 다 관찰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하루 동안은 대략 이런 모양으로 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 관찰 시간은 언제부터? 자정이 지난 무렵부터 자정이 지난 오전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오전 시간부터 언제까지? 해 뜨기 직전까지 있지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야? 이게 6시거든. 해 뜬 직후에는 관찰 제대로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초저녁 무렵에 관찰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지? 3시간 근처죠. 3시간 시간 규정하긴 그래. 시간 규정하긴 그래. 그래서 초저녁에 주로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관찰 자체는 이 시간 동안에는 유심히 보면 보이긴 보여. 상현하에는 정확히 판단을 정확히. 근데 태양 쪽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라져. 이것도 보름달인데도 불구하고 초저녁에 찍다 보니까 어떻게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있는데 주변이 파라니까 달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사진을 찍으려니까 잘 안 보이지. 관측하기에는 최고 좋은 시간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얘는 초저녁 무렵에 관찰할 수 있고 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자정 무렵에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림자. 그림자. 두 번째는 관찰하는 달의 위치. 세 번째는 관찰하는 시간. 이거를 정확히 정리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연직분포에 관한 거지. 수원의 연직분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선생님이 클리닉 시간 들어올 텐데 그때는 너네들이 봤던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가나가 안 나왔어?
앞에 게 가고 뒤에 게 나겠지. 아니다. 아하. 원수 줄기 점선이 그래프에서 가나를 찾겠는데 실험에서 가나는 안 나왔어요. 그러게. 원본을 봐야 됐을 거 그랬나? 기분이 원수 줄기를 복귀를 개 똑같이 시켜서 그래. 근데 뭐 여기서는 답에 영향을 주진 않지. 자, 그럼 하주가 9번 발표해 보자. 전구는 수온을 올려주면서 태양을 올리하고 선풍기는 수온 액체를 형성시키는 바람을. 자, 그러면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어떤 걸 알 수 있었지? 바람의 이동에 따라서 물의 연직 온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의 그 해수의 수온에 따른 연직 분포는 어떤 구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프에서요. 그래프에서. 그래서 바람을 줬을 때는 윗부분과 깊더라도 모두 온도가 동일하고, 바람이 없을 때는 내려갈수록 온도가 수온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가나다가 먼저 알고 그리고 바람을 조금만 불었을 때는 윗부분만 온도가 일정하고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할게. 자, 각 그래프는 지금 어떤 상황을 나타낸 그래프지? 가는 누가 가야? 왼쪽 맨 앞에 있는 게 가지. 그럼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 온도가 지금 실험 조건에서 어떤 변이를 가질까? 가는. 바람이 저도 온도가 응? 극지방 같이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요. 가가? 동일하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요. 다른 의견 있는 사람. 가 그래프의 특징.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을까? 가. 바람이 물의 온도가 일정. 자, 지민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가 그림?
가 그리면 바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행동은 전구를 껐을 거야. 전구를 끄면 표층과 깊은 층의 온도 차이가 없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나 그림은 어떤 그림을 의미할까? 나 그림은 어떤 조작을 했을 때지? 전구만 켜고 선풍기를 껐을 때야. 다 그림은 전구도 켜고 선풍기도 켰을 때야.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위도에서는 바람이 불든 어쨌든 태양의 복사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표층의 온도와 심해층의 온도가 차이가 거의 없더라. 즉 얘는 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나 그림은 자 적도에 비유해 줄 수 있는데 바람의 혼합작용이 약해서 혼합층이 거의 없고 수온약층과 바로 심해층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주게 된 것이고, 다의 그림은 바람의 혼합운동으로 자 혼합층이 발달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험 변인까지 한번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어. 아마 이거 복기가 정확히 이 문제였는지 복기가 좀 덜 돼서 그런 건지 아마 그 요인까지 물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상대 습도에 대한 건데 중학교 과정에 지금 상대 습도가 나와 있니? 건습구 습도계 배우니? 습구와 건구 온도 차이를 이용해 갖고 표를 이용해서 읽는 거. 옛날에 그 과학고 입시 문제로 굉장히 많이 이용되던 거야. 자, 그럼 상대 습도는 어떻게 알 수 있지? 해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상대 습도 구하는 식 얘기해봐. 구하는 식이요? 저 구하는 방법이냐고. 구하는 방법이 식이지.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 포화 수증기량이 뭐야?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기온에서 포화 상태일 때 수증기. 자, 포화 수증기량 정의할 수 있는 사람. 이 옛날 기준하고 요즘 책 기준하고 달라졌거든. 지민아, 포화 수증기량 정의. 녹는다니. 지금 너는 용해도 얘기하는 거야? 핫주 포화 수증기량. 진짜 책 좀 읽어보라니까. 이 자식들이 내일 모레 시험이 이것들이. 공기 현재 온도 공기 1kg 속에 최대로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그람수. 그렇게 배웠지? 옛날엔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그게 1kg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그리면 어떤 형태의 곡선이 그려집니까?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지? 그램 퍼 킬로그램이란 단위를 갖겠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자, 위에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 과포화 상태. 응결이 돼야 돼. 이 I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아래쪽은 불포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야. 그 온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이만큼이래. 자, 그러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상대 습도는 뭐가 되지? A분의 B 곱하기 100이야. 아시겠어요? A분의 B 곱하기 100이야. 자, 이때 얘를 이 공기를 냉각시킵니다. 냉각시켰더니 포화 상태가 되는 이 온도가 있는데 이 온도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이슬점이라고 하지. 자, 그렇다면 아이나 이슬점의 정의를 내려봐라. 지민아, 이슬점의 정의. 하주, 이슬점의 정의. 현재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까지의 온도? 할 때 바보새끼들.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그치?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야. 또는 현재 공기가 정의는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지. 현재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이걸 이슬점이라고 해. 자, 그 다음 얘를 더 냉각시키면 과포화 상태가 되지.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만큼이 뭐가 돼? 응결이 일어나게 된대. 오케이? 응결이 일어나게 된대.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줄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한번 자, 문제 다 정리했니? 또 뭐 답은 뭐 만들기 나름이겠다. 네, 이거 세 개까지 얘기해.
포화 수증기량 하나 퍼스는 2번을 포화 수증기량 5번 이수적 네 개는 힘든데 진짜? 바꾸기 나름인데. 자, 완성했어? 아직도 못했어? 두 개도 쉽지 않지? 두 개. 두 개는 할 수 있어요. 두 개는 어떻게 했어? 그 상대 수준의 기온이 높을수록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낮을수록 낮아져. 그냥 높다. 근데 이 실정으로 하면 5번을 3번으로 보여야 돼. 3번 현재 공기 아 맞아 개수가 3개 아니면 5개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2번 기온 유지하고 4번 5번을 퍼스 공기라고 해야 될것 1번은 이런 답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상대 습도 말고 절대 습도가 있거든. 절대 습도는 현재 수증기량이 절대 습도야. 무슨 어? 이건 되는데요? 2번? 네. 잠깐만. 그래서 절대 습도는 기온이 낮을수록 공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량이 낮을수록 어때? 낮다. 그래서 이거를 뭐 상대 습도를 절대 습도로 바꾸고 낮다라고 얘기해, 낮아진다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0번은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도전 같아. 너가 개수 잘 쓴 거 아니야? 2번을요. 포화 수증기량으로 바꾸고요. 잠깐만. 2번을 포화 수증기량. 기온이 아니고 네.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이 낮을수록 현재 공기에 있을 점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수증기량 대신에 네. 그리고 낮을수록 높을수록 모르겠어. 이게 답이 부합되는 설명들을 다 보면 있을 점 갖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어. 말 표현이니까. 과학적 사고 갖고 창의력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양한 답을 원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해 두셔야 돼. 배운 지 오래됐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고, 또 이와 관계돼서 페인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있거든. 페인현상이 있을 때는 기온 감율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건조 상태에서, 즉 100% 습도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갖는 기온 감율은 100m마다 1도cc. 그 다음에 또 수변 단열 감율이라 그래서, 자, 얘가 포화 상태가 됐을 때는 100m마다 0.5도cc 변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때? 비를 뿌리고, 내려올 때는 다시 건조 단열 감율을 갖게 돼서 기온이 건너편 쪽이 높아지는 페인 현상도 잘 파악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옛날에 과학고 문제에서 페인 현상 시험 상당히 많이 이용되었었어. 과학고 입시가 이용됐던 게 인천과학고 기준으로 3기 때까지 시험을 봤거든. 그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었어. 그리고 또 관계돼서
요즘은 또 일기 변화에 대해서 또 민감한 계절이지. 이렇게 일기 변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응용된 다음에 요즘 해수의 대순환 관계. 아마 영재학교에서 그거 핵 처리수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시험 문제 내줄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하주처럼 하면은 과학자들 견지에서는 좀 좋지 않은 선생님들이 영재학교 선생님들은 진보 성향이 강한 선생님보다 보수 성향 강한 선생님이 좀 많으시거든.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이 더 필요해. 요즘 실제로 보면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IAEA 보고서도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과학을 전혀 안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 그런 사람들은 다 못 믿겠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야. 문재인이 했으면 찬성, 옳다고 나 찬성했을 거란 말이야. 반면에 국민의힘 애들은 개지랄 떨었겠지. 서로 항상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핵처리수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적어. 옆에 사람이 계속 50년 동안 담배를 계속 펴서 간접 흡연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핵처리수로 인해서 암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더 적어. 실제로 뭐 몇몇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인체 해가 없어. 어저께도 지금 서울대 교수 2명이 또 싸움 붙었어. 원자 핵공학과 교수하고 서울대 물리학부 교수 둘이서 싸움 붙었어. 원자 핵공학과 교수는 괜찮다. 그랬더니 물리학과 교수는 30년 동안에 걸쳐서 방류할 건데 그게 생명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봐야 된다. 30년 동안 그걸 방류하게 되면 지금 쌓여있는 녀석들을 또 앞으로 생성되는 일부 녀석들을 처리해갖고 같이 버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1년에 버리는 양이 상당히 적단 말이야. 충분히 희석이 되기 때문에 뭐 영향이 거의 없어. 실제로 가장 큰 피해 보는 아이들이 해수의 대순환의 모습을 보면 쿠로시오에서 어디로 가니? 북태평양 쪽으로 넘어가 갖고 미국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알래스카, 캐나다, 미국 서해안을 따라서 간단 말이야. 그리고 한 중앙에는 미국의 유명 관광지인 하와이도 있단 말이야.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진짜 문제가 있다면? 걔네들이 절대 니네 하지 마. 세계적으로 물론 찬반이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과학적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실제로 가장 피해보는 건 일본 애들이야. 자기네 바다에다 버리기 때문에. 근데 뭐 고용화 시킨 데는도 물을 고용화를 어떻게 시키지? 시멘트에 그 물로 시멘트 섞어갖고 시멘트 만들려고? 그 시멘트에선 방사능 안 나올까? 방사능도 짧고 아니 그냥 냅둬도 방광기는 뭐 차이 없지. 핵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시멘트 섞어갖고 땅에다 묻으라고? 물이나 당분은 시멘트 만들 때 무슨 똑같아요. 똑같아. 고용화 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고용화 시키면 뭐 핵종이 달라지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일본 그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에 농림수산부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어종에 대해서 샘플링 해갖고 계속 방사능 오염 여부를 계속 관측하고 있어. 실제로 식품안전청이지, 식약청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어시장을 돌면서 방사능 체크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사능 단위로 시보트라는 걸 쓰거든. 그래서 시보트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방사능 그 수치를 얘기해. 이게 되게 많거든. 방사능에 대한 게 램이라는 것도 쓰고요. 그다음에 렌트겐도 쓰고요. 가이거라는 말도 쓰고, 사람들의 이름을 따갖고 엄청나게 많은 종류인데 그거를 다 합쳐갖고 시버트라는 걸로 요즘 통일해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이 연간 견딜 수 있는 게 5mS 시버트래.
근데 요번에 허용할 수 있는 게 자연 방사성 빼고 허용할 수 있는 게 1mm 시버트 정도가 되는데 인공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게 그 인공적으로 허용하는 게 1mm 시버트인데 1mm 시버트 정도 되면은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누적돼야 만들 수 있는 그 방사능 양이라고 해. 그래갖고 원자력 관계된 사람들은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또 어저께 민주당 얘기 듣고서는 야 저거는 진짜 저 정도면 우기기 대장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IAEA라는 곳은 원자력 사용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돼 안전하게 많이 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 얘기를 못 믿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발전 방식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장 위험한 발전 방식이 태양열이야. 우리나라는 태양 고도가 계절에 따라서 엄청 심하게 변해. 여름철은 태양의 고도가 29도, 76도, 겨울철엔 29도야. 근데 태양열 지별판이, 직광판이 모두 다 고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계절에 따라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야. 응? 작동? 걔를 자꾸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계절에 따라서. 근데 고정식이야. 바꾼 사람 없어. 왜?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보다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더 크거든. 생산해서 발전해서 한 잔에 팔아먹는 것보다 지원금이 더 커. 그 지원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한 번 세워놓으면 관리 안 해. 지난번에 갔었는데 계절에 따라서 각도가 집중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에 갔었는데 여름철 각도로 돼 있었어요. 그럼 작동 안 해. 그리고 그 작동하는 기계 장치가 더 비싸.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짓들이야. 그래서 참 한심해. 근데 그 땅 밑에 봤어? 식물을 잘 자라요. 식물인데 뭐가 자라지? 잡초가 자란단 말이야. 잡초는 뿌리가 약해.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면 다 쓸려 내려간단 말이야. 그게 산사태 원인이 될 수 있어. 토양 황폐화가 되는 거야. 이게 자연 보존이 아니고 자연 파괴의 가장 주범이야. 그 밑을 땅을 고를 수밖에 없거든. 그래갖고 어디 가면 그 밑에 콘크리트를 해놨다? 근데 그럼 하주 얘기를 들어보자. 하주가 가본 그 태양열 발전소 넓이가 어느 정도 됐어? 넓이 주차장으로 쓸만한 것까지 하는데 그쪽을 다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연간 몇 와트 생산한대? 정확한 기억은 굉장히 조금이야.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 지으려면 요즘 뭐 효율이 좋아졌다 그래도 전라도 지역에는 한 개 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해. 한 개 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해.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집광판을 조절해 줬을 때. 원자력 발전소 주변 통제구역은 있어. 통제구역은 있는데 군 단위로 통제하진 않아. 그 다음에 또 어떤 발전 방식이 또 위험해? 풍력 발전. 풍력 발전 일부 제주도 앞바다에 세워놓고 바닷가 근처에 세워놓고 이런 데들이 있고 산 위에도 세워놨거든. 산 위에 설치한 데가 있어. 그 태백산맥 쪽에. 그 주변 어떻게 해놨는지 알아? 나무 다 뱄어. 왜? 걔가 돌아가는데 방해받을 수 있잖아. 기계 고장날까봐 나무를 다 잘랐어. 통로를 만들었어. 차도 다닐 수 있게. 산맥 꼭대기에다.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 새들이 피해가. 조류 생태에 변화가 생겼어. 그 다음에 이 풍력 발전이 소리가 겁내 커. 되게 시끄러워 만든다고. 엄청 커갖고 주변에 동식물들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 바다에다 세워놨어. 인근의 어부들이 물고기 못 잡아. 통제해놨어. 사고 날 수 있어. 그 로터가 있지, 이거. 돌아가잖아. 대개 2개 또는 3개가 돌아가거든.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 약 100m야. 약 100m야. 그래갖고 바다에다가 탑을 얼마 높이로 세워? 100m 이상으로 세워가 그게 돌아가. 뭐 태풍 오면 자동으로 접힌다고 하는데 실제 너무 어이없었던 게 그런 것도 어이없다. 미니 풍력 발전해갖고 강화도에 가면 거기 해수욕장이 하나 있어. 응?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해수욕장에 바닷가 주변에다가 그냥 미니 풍력 발전기를 해놓은 거야. 근데 다 고장났어. 수리 안 해. 왜?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단 말이야. 효율에 비해서. 거기다 태풍 와봐. 작살이지. 태풍 오면 얘를 겉돌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바람이 영향을 받지 않게. 근데 태풍이 왜 위험하냐면 얘가 만약에 태풍 때문에 도는데 태풍 주변부에서는 풍향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해. 견딜 수 있는 게 없어. 그 위에 있는 그 기어박스 같은 게 타버린단 말이야. 걔가 돌면. 근데 뭐 그걸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힘들어.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핵발전할 수밖에 없어. 지금 전기요금 겁내 올랐지. 그 이유가 지난 5년 동안 전력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한전이 지금 적자야. 왜 적자인지 알아? 태양광 발전하는 사업자들한테 보조금 주느라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어마무시해. 선생님 알기로는 수조 원이야. 수조 원인데 국고 손실만 작년에 따져보니까 삥땅 친 거 있지. 지난 5년 동안 삥땅 친 게 6,800억 원 정도를 삥땅을 쳤더라. 여기서 삥땅 쳤다는 거는 사업을 보조금만 받고 안 하고 땅만 샀다가 되파는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서 되게 위험한 일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갖고 뭔가 이득을 창조하려고 했던 것 같아. 박근혜도 아닌데 창조 경제한 것 같아. 그래갖고 상당히 위험한 발전 방식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핵발전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다라고 봐. 실제로 그린피스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있어. 반핵운동가야. 반전인데 반핵운동가야. 굉장히 유명한 분이야.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은 원전을 홍보하고 다녀. 자기가 젊은 시절에 계속 반핵 운동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다 훑어보니까 원자력보다 더 안전하고 청정에너지가 없더라. 배출되는 물질이 폐기물밖에 없어. 그리고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질 않아. 그러다 자빠지면 카메라 넘어진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그래갖고 참고로 영재학교 선생님들은 약간 보수에 가까워. 중도거나 보수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면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논해주면 돼. 감정적인 거 버리고. 아마 뭐 과학 윤리 이런 측면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갖고 뭐 핵과 관계된 얘기들이 약간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을 것 같아. 또 사회적으로 한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급적 교육계에서는 정치와 상관없게 하려고 안 낼 가능성도 있지만 시사적인 측면에서 지난번 과학토론대회가 주제가 그거였으니까 혹시라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원자력공학 하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해.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원전 수출국이야.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적이란 말이야. 근데 국가에서는 없애면서 수출을 하겠대.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로 원전이 하나 나갔지. 이율 배반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없애겠다고 다른 나라에 수출해? 참 어이없는 경우지. 그래서 좀 이율 배반. 자, 12번을 한번 봅시다.
자, 12번 설명해 주실 분. 누가 해볼까? 아주? 해봐.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잘 일어나는데 아세톤이 담긴 용기의 온도가 15도씨에서 30도씨로 증가하였으므로 용기 내부의 기압이 높아져 15도씨인 실험실 내 대기압과의 기압 차이에 의해 아세톤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아세톤의 휘발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휘발성 물질이니까 아세톤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 아세톤이 뭔지 알아? 매니큐어 리무버. 매니큐어 지우는 게 아세톤이야. 그래서 휘발이 굉장히 잘 된단 말이야. 갖다 바르는 순간에 없어지지 액체는. 굉장히 휘발이 빨라. 그래서 온도가 살짝만 변해도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아세톤 증기가 발생하겠지. 아세톤의 기체 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아세톤의 기체 상태의 물질들 때문에 압력이 높아져서 이렇게 돼. 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 안 일어나지. 알코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그냥 기체의 온도가 높아져서 그런 영향이. 어떤 기체가 있었는데? 애초에 이게 진공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튼 공기가 있다 그래도 그렇게 막연히 쓰면 안 되고 온도가 증감에 따라 아세톤의 증발이라는 게 들어가야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세톤이 휘발성이 높아. 얘는 기화율이 작다라고 봐야 되겠지. 기화율이 작아서 휘발성이 매우 강함으로 압력이 높아져서 바깥으로 밀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세톤이 그래. 실제로 아세톤이 이 정도로 심해. 자, 그 다음 13번, 14번을 한번 보자.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료 1에서 베이킹소다의 반응을 열의 이동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너 춥지 않니? 춥지 조금. 리모컨 아까 계속 보는데 리모컨이 안 보여. 아, 저기 있구나. 지민이도 좀 춥지? 이따가 껐다 다시 켜. 물에다 넣어줘. 지금 만들어진 빵이에요. 그거 뽑기인데? 빵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베이킹소다가 물가가 나는 거 응? 물에 잘 안 녹아. 녹긴 녹는데. 반응하는 게. 녹아. 그 설탕과 반응해요. 베이킹소다가. 그림을 잘 봐야 돼. 설탕하고 반응 안 해. 이거 그냥 물이에요. 설탕은 뽑기에 단맛을 주기 위해서 설탕 넣은 거야. 설탕은 그냥 뽑기에서 단맛 주려고 만든 거라고. 아니, 설탕을 녹이잖아. 응? 설탕을 녹이지. 설탕을 녹이는데 단맛 주려고. 그다음에 베이킹소다를 섞으니까. 응. 과학적 상식을 묻고 있는 거지. 아, 알겠다. 열의 이동 관점을 설명하라 그랬어. 그럼 100번 해도 모를 것 같다. 자, 이게 베이킹 파우더가 탄산수 나트륨이야. 식소다라고도 불리지. 이산탄소 때문에 부푸는 거죠. 이산탄소 때문에 부푸는데 이때 얘는 열분해를 하게 돼. 그래서 주어진 열을 흡수해서 분해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열분해 과정이야.
아 그럼 오케이. 그냥 어디에도 그냥 열로. 네, 이거 뽀기 만든 거죠. 밑에 화로에다 불 붙이고 있잖아. 그래서 부풀어 오른 걸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그 열 흡수되는 걸 이용해서 물질을 분해해주는 열분해 과정이야. 흡열 반응이라고. 응?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 되는 거지 이때. 이는 뭔지 알고. 이가 뭔지 몰라? 것에서 밑에 물러두고 올리는 아 그거야? 이 무슨 물질? 이 실험을 하는 과정은 대체로 이렇게 실험을 해. 나무 널빤지를 갖다 놓고 물을 넣어. 그 다음에 이 삼각 플라스크에 얼음을 넣어줘. 얼음을 넣어준 다음에 대체로 얼음에다 소금을 뿌리게 되지. 그럼 소금은 한재로 이용되지지. 얼음에 녹는 점을 또 낮춰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 주변의 온도가 어때? 엄청 내려가게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얼어붙겠지. 얼어붙으면서 들어도 널빤지가 딸려서 들어오게 돼. 그래서 얘는 무슨 과정이야? 물이 응고되는 과정이지.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어떻게 해줘야 돼? 주변으로 열을 어는 거니까. 방출해 주는 거지. 방출해 주기 때문에 소금 뿌리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 설명 안 돼 있어서. 그건 뭐 무슨 반응시켜서 냉각 연기 만드는 거야. 발 반응 있잖아. 뭔 소리야? 염화칼슘? 이 염화칼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널빤지 들었잖아. 밑에는 널빤지를 들었잖아, 바보야. 그런가? 아니 모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얼음이 하면 되는 거니까. 발열 반응. 보통 실험 과정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실험 과정이 지금 복기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실험 과정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자, 15번. 물고기의 눈은 대체로 근데 요 얼음 이거 널판지 드는 거는 과거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응? 과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자, 물고기의 눈은 대체로 다른 척추동물, 사지동물은 다리 4개짜리 동물들이지 척수동물들이야. 그래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자, 이런 것들인데 이들 조상은 모두 물고기의 조상과 같다라고 얘기해 준대. 자, 그래서 눈의 구조가 비슷하다. 눈은 각막을 통해서 눈 안으로 들어가 동공을 통과하여 수정체에 도달하게 된다. 동공의 크기는 대부분 어종에 따라 같지만 판세류라고 하는 것, 판상어나 가오리 등의 눈에는 동공의 지름을 조절할 수 있는 근육질의 홍채가 있기도 하다. 원형이나 열형 등 동공의 모양은 다양하다. 수정체는 일반적으로 둥글지만 종에 따라서 약간 타원형인 경우도 있다. 물고기의 수정체는 육상 척추동물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더 밀도가 높고 둥글다. 수중 환경에서 육상의 대기와 비교할 때 각막이나 물에 있어서 굴절률의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대부분 굴절률 차이는 수정체에서 일어나게 된다. 자, 구면수차는 수정체의 밀도 경사로 상쇄돼 버리고, 자, 그리고 인간과는 달리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망막으로부터 수정체에 가깝게 하거나 멀어지게 함으로써 초점을 맞춰준다고 한다. 수정체 위치를 바꿔주는구나. 사람은 수정체의 두께를 바꿔주지. 자,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여 투명한 액체 배지를 지나 광수용기가 있는 망막에 도달하게 된다. 광수용기는 다른 척추동물처럼 내층에 존재하게 되므로 빛은 내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뉴런을 통과해야 한다. 자, 망막에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다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인간과 어류의 수정체는 어떤 변화가 생긴지를 서술해 보세요. 지금 한 얘기지. 인간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멀리 있을 땐 수정체를 얇게, 가까이 있을 땐 수정체를 두껍게. 반면에 어류는 수정체의 위치를 조절해 주지. 수정체가 가까우면, 망막과 가까우면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멀어지면 먼 곳을 볼 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외에 또 질문. 다음 시간에는
너희들이 연태까지 뭐 다는 못 다뤘어. 일부 문제만 다뤘고 전에 복기가 좀 안 좋은 문제들은 그냥 다 빼버렸거든. 작년에도 막 그 문제를 수정하느라고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좀 지저분한 걸 다 빼버리긴 했는데 최근 문제 우리 지난번에 전국 영재학교 문제를 다 한번 봤거든. 그런 형태로 문제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이것도 물론 최근 연도긴 한데 이게 2020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그때 경기과학부 문제야. 그래서 문제 유형이 대체로 지금 영재학교들이 이런 식이야. 경기도 많이 바뀐 거야 이것도. 대충 몇 개 맞춰야지. 대충 몇 개 맞추면 합격. 지금 요즘 약 10개 정도가 나오고 있지. 10개가 나오는데 글쎄 몇 개라고 얘기하긴 그럴 것 같아. 6개 맞추는데 답변이 완벽하면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 떨어진 형이 하나가 3개인가를 못 썼다고 들었어 과학 부분에서. 근데 수학은 좀 못 봐갖고. 그리고 붙은 형도 쓰긴 다 썼다고 했어. 일단 쓰고 봐야 돼. 쓰기는 다 썼는데 아주 틀리게 푼 것 같지는 않아. 틀려도 좀 논리 있게 하면 논리? 정답이 없는 문제는 그런데 요즘 다 정답이 있단 말이야. 요즘 대체로 정답이 다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을 거야. 떨리냐? 논리지는 갖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옵션으로 봐. 엄청 오래 준비했습니다. 논리.